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26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입장.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게 꾸안꾸 있잖아, 꾸안꾸. 저 마이하고 바지하고 신발하고 색깔 딱 맞춘 거야 지금. 꾸안꾸. 아, 귀염둥이. 하여간 눈치는 빨라. 자, 패셔니스타 조사기회는 이러하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이게 먹히더라고. 인용하는 매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예. 야, 이 김어준이 전략은 뛰어나. 복잡하면 안 돼. 비싼 게 자, 정당 격차는 여전히 전화면접 ARS 모두 1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좀 상승한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민주당이 오히려 상승했어요. 특이사항이 이제 ARS가 오히려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 ARS 특징을 보면 민주당이 당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그런 경향이 나온 건지 아닌지는 이번 주에 봐야 되겠는데. 돈봉투 사건이 타격은 있을 거예요. 바닥 민심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왜 지금 터지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공국에 몰리니까 터뜨린 건가? 이 생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왜 지금 하지? 네, 그렇죠.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학습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ARS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화면접은 약간 0.1% 정도 민주당이 하락했어요. 네, 큰 변동이 네. 없었고요. 국민의힘은 0.7 하락. 네. 양쪽 다 거의 행보죠. 이번 주 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영희 전 대표 귀국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본과 관련된 발언, 정상회담 평가도 있을 거고 27일날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잖아요. 금토 조사가 굉장히 이번에 중요할. 또 하나의 특이 지점은 정당 지지 없음이 22%, 특히 전화면접에서 20대 정당 지지 없음이 45%나 돼요. 이걸 보고 금태섭 신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저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네. 지난번에 한번 조사한 게 저희가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층, 이 진보 진영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진보정이 더 많기 때문에 진보층에서 좀 먹힐 만한 인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금태섭이 먹힙니까? 신당의 목적은 그렇게 떨궈져 나온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이삭죽게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은 금태섭 의원처럼 배신자를 싫어해요. 내가 배신자라고 했나? 사실 골칫거리가 있어요. 민주당도. 뭐냐면 판이 좋아지니까, 총선판이 좋아지니까 이른바 올드보이들 다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 실명을 거론할까요? 아니요. 자, 금태섭 신당 시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네. 아, 그거 해봤죠. 자, 대통령 지지율은 우리 전화면접 소수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컨택한 우리 디자이너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TK하고 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지금 70세 이상이 ARS 조사 전화면접 공이 다 지지율이 빠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양곡관리법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이분들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유심히 많이 보는 층들이에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어르신 세대에서도 좀 퍼지는 게 아닌가. 부울경에서도 지금 35대 64잖아요.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지경이라 이길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화면접 ARS 비슷한 비율이에요. 36% 정도가 찬성하고 한 57% 정도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고. 맞습니다. 국내 언론의 한 99%는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기사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피해가 아직 현실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여론이 또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로 인한 피해는 뭐가 예상되냐 물어봤더니 러시아가 이제 무기 지원한다고 하니까 북한에 한반도 긴장감 고조되지 않겠냐.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적 피해. 세 번째, 에너지 위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잠수함 능력이 러시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북에 공급이 된 거나 이러면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ICBM이라는 게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안으로 떨어지는 건데 다시 들어오는 걸 재진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 타버려. 이 재진입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그렇죠. 러시아가 그거를 줄 수 있다. 북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을 공급하면 북한도 러시아에 탄을 공급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엄원돼서 대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 파장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몰라요. 어떻게 러시아를 약소국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잖아. 경제 전문가가 그랬으면 뭐 경제로는 우리가 앞서니까. 근데 외교 안보 쪽이야. 말한 사람이 국립외교원. 군사 강국이잖아. 땅덩어리 세계 1위야. 무슨 조그만 나라처럼 얘기해. 아이고, 기초과학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주항공 쪽도 세고. 군사정권이 국방외교를 시작했거든요. 중공 소련이라고 부르던 시절 둘 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다가 군사 강국인 거야. 이들하고 잘 지내지 않는 한 이 한반도 지역에서의 안정은 없다. 그걸 잘 아는 군바리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북방외교를. 그건 잘한 거지. 잘했죠. 심지어는 군바리조차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군대 안 갔잖아. 아유, 씨발. 중공하고 소련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인드 자체가. 국민들은 이미 그들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아, 그 새끼들 중국, 소련, 공산당, 후진 나라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비호감인 나라들 최근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장 호감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순서를 세우잖아요.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렇게만 평면적으로 조사하면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러시아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잖아. 러시아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중국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냐? 그걸 물어봐야 진짜 그렇죠. 인식을 알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호감을 느낀다라는? 비호감을 느낀다라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씨발. 아, 이거 애들도 아니고. 응?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조사. 물어봐야 돼.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잘 지내야 된다. 다른 하나의 항목이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 아니었을까? 아니야. 전쟁 범죄국 맞잖아. 그러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여기도 손이 갈 것 같잖아. 아니에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좋아요? 싫어요? 중국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런데 질문을 중국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가야지. 이게 80%가 넘어.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66%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어준 총수가 만들었다. 아유.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단 말이지. 앞으로 잘 만든 질문은 다 김어준 총수가 한 걸로. 왜냐면 우리 500회 특집 하는데 뭐 인터뷰를 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잘 보여야 합니다. 하필 이 시간에 500회 방송을 해가지고 네, 그날 못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택수나 다른 분이 나올 텐데 그때는 전화 연결할 거야. 생방송 중에 잘 되고 있어? 잘 안 될 거야 끊어.
자,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러시아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중국 대만 갈등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만 문제는 자유와 평화의 문제이므로 적절했다. 이 보기도 보수 지지층은 선택하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줘야지 진짜 답변이 나오잖아. 그렇지. 자유 평화 문제니까. 가장 좋게 그렇지. 해줬죠, 표현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요만큼 대통령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적자도 심한데 부적절했다. 이만큼이란 말이지. 이 얘기는 대통령 지지층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더 세게 어떻게 행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나오면 아유 정말. 이미 대통령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거예요. 네.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그 파병은 어떻게 생각해? 그건 조금 떨어지죠. 아까 앞에 거보다. 지금이 가장 찬성이 높은 때예요. 지금이. 그렇죠. 여기에 중국의 대응이 더해지면 반대 수치는 또 급격히 올라가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찬성이 높은 때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중도가 안 따라붙는 거예요. 국정 동력이라는 게 중도가 움직여서 자기 편으로 와야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20대 남성들의 생각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20대 남성이 가장 높아요. 남의 얘기인 줄 아나 봐. 본인들이 가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응답을 했나? 이게. 이게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가상현실처럼 느끼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전쟁 관련해서. 자, 20대 남성의 보수와 따로 한번 또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정 파트너, 국파. 국정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대통령 지지율에서 한 10% 빠져요. 이게 그래서 지지율 까먹는 요인이에요. 김건희 씨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계속 까먹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70% 가까이가 국정 파트너는 무슨 국정 파트너야. 들어본 적이 없잖아. 대통령 부인 보고 국정 파트너라고 한다라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층 한번 밑에 봐주시죠. 거기서도 반대가 41.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별로 따지면 모든 지역에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요거는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 이거 정부가 분리할 때 꺼내드는 거 아니야? ARS는 59%가 공감합니다. 전화면접은 50%, 한 9% 빠지잖아요. 이 전화면접은 정치 저관여층도 참여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 저관여층의 특징은 수사는 일단 하고 봐야 된다. 이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수사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게 정치 저관여층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9% 빠진 거죠. 근데 정치 고관여층은 이거 정치적인 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죠. 정광훈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물러날 뿐이 아니에요. 야,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정광훈 목사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58%는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잖아요. 단절해야 한다거든 이게 사실. 그렇죠. 단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단절을 해야 돼? 열받지 정광훈 목사가. 야, 이제 연기도 되네. 연기가 돼. 응? 좋았어. 응? 박 시장 좋았어. 박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이잖아. 예. 사실은 2단이지, 2단. 대부분 못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 13.5%. 요 기대된대요. 이게 정당은 만들기 전에 지지율이 가장 높죠. 가장 높죠. 가장 되게 높고. 막 30%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을. 그리고 투표할 때 제일 낮아요.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지지하는 층이 어디냐? 정의당이에요. 30%가 기대하고 있어요. 정의당 지지층이 정의당에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여기를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기대할 것이냐?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대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대치가 2배가 높잖아.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민주당 출신 의원이 민주당 탈당할 몇 사람 모아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면 민당표를 잠식할 것이다. 라는 기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배신자를 아주 싫어해. 그렇죠.
그 마음의 지도를 정확하게 읽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 일부 금태섭 신당에 관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는 있죠. 뭐 말릴 의사는 없죠. 딱히. 예전에 국민의 당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호남을 갈라치면 민주당은 주저앉을 것이고 새누리당은 압승이다. 그래서 그때 막 170석, 180석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제3당이 호남을 갈라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폭망할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당이 민주당 지지표를 가져간 만큼 새누리당 지지표도 가져왔어요. 가져갔죠.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정당이라는 이미지가 희석됐죠. 그래서 영남에서 선전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자신들의 기획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줬죠. 저는 이 기획이 그 코스를 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전국구에서 민주당이 일당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그렇지. 있었죠. 맞아. 나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박수. 왜냐하면 그 선거가 본격적으로 가상번호를 처음으로 적용한 총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상번호 조사를 많이 그렇죠. 해봤죠. 가상번호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명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가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그 연령대를 정확하게 표집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죠. 이게 더 비싸. 우린 가상번호를 써.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했거든요. 가상번호로 한 조사 결과로는 민주당 일당이 나온다고. 그때 아무도 민주당 일당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언론사가 그 가상번호로 조사를 안 하고 집전화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이 과다 표집이 돼서 그래서 엉터리 조사 최하 150석에서 170석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여론조사 꽃을 믿고 가면 된다. 이 당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움직일 것인가. 정확하게 읽어야 정확한 대응을 하지. 우리가 읽듯이 읽으면 칭찬해 줘야 돼. 금태섭 잘한다. 말하자. 그 지도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때려야지. 그럼 분란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잖아요. 정확하게 마음을 읽어야 그 지도를 읽어야 정확한 대응이 나오는 것이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소리에 이 주저함이 담겨 있어요. 저도 느꼈어. 그러니까 약간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요거 봐. 몇 명 안 돼. 박시영 TV 구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더 많아. 목소리에서 내가 주저함을 읽었어. 나도 안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그걸 누가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점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인을 모시겠습니다. 자, 7월 말 이후 이렇게 일정을 잡았죠? 일본에서. 네, 3일 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로 오염수를 방류할 관을 만들고 있죠. 네. 네. 그게 80% 정도 됐고 이게 완공이 되면 계속 방류한다는 거예요. 한 번 방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계획은 일단 30년이야. 그 30년이라는 양은 현재 탱크에 채워놓은 양이죠. 그거를 비우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비우는 사이에 또 차잖아, 탱크가. 그러니까 기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번 우리 장마리 캠페인하고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분은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 해서 최근에 인터뷰 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 때 우리 자문 역할을 해줬어요. 이분이 뭘 연구하냐면 삼중수소, 체르노빌에서 20년간 연구해 왔고 삼중수소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연구하는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받아주세요. 네. 앞에 사진 보여드린 모습이 저희가 이번 2월에 직접 원전 부지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제 터널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구조물들. 저희가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지금 그 설비가 삼중수소와 탄소14라는 이름도 낯선 이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량이 다 바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냐. 삼중수소는 종이 한 장조차 관통을 못한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삼중수소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물을 직접 마시지 않을 거잖아. 수산 생물들이 그걸 먹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됐을 때 결국 어떤 피해가 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950년부터 2020년대까지 삼중수소 연구가 70만 건인데 생물학적 연구만 조사한 거는 250건이래요. 최초로 삼중수소 생물학적 영향을 전수조사한 거고요. 희석하면 약해진다라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도쿄전력은. 그런데 방사성 물질은 소금이 아니에요. 녹아서 없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번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은 250건의 생물학적 연구 전체가 이 삼중수소가 환경에 들어갔을 때 훨씬 생물체에 오래 잔류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축적된다. 축적이 될수록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 저희에게까지 영향이 오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 삼중수소 수가 몸에 들어갔을 때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우리 세포, 조직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형태로 더 오래 잔류한다는 겁니다. 어려워. 다음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오래 잔류해서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우리까지도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예요. 근데 도쿄전력은 이것을 어떻게 소통하냐? 이 삼중수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구라치냐? 네? 도쿄전력을 어떻게 구라치고 있느냐? 도쿄전력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너무 이상한 용어 아니야? 도쿄전력은 삼중수소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소통을 하냐면 그린피스니까 그렇게 해요. 삼중수소를 접촉했을 때는 피부나 종이조차 뚫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 이게 굉장히 과학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섭취, 흡입을 했을 때 내부 피폭을 한다. 다음이요.
그런데 몸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사성 물질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힌다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자와 난소를 공격한다는 거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도 알고야 하지 말고 오래 살아남아서 인간 몸까지 오죠. 그리고 특히 정자와 난소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 세대도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 그런 연구를 한 무쏘 박사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내일. 네. 그래서 기자회견 하기도 전에 여러분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 인간까지 오는 동안 계속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게 정자와 난소에 영향을 미친다. 정자의 DNA 자체를 손상시키는 부분,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이고요. 한편 정자가 제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 개체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전에 살충제 DDT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살충제 농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극미량이 생체 축적으로 먹이사슬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가장 위에 있는 독수리를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우리가 먹는 거야. 독교준력이. 삼중수소는 바깥에 있을 때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그게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을 안 한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독교전력이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하겠다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한 물에서 도다리, 전복, 해조류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잡아서 살을 갈아서 수분을 다 빼고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해양 생태계에는 수백여 종의 생물체가 있잖아요. 그마다 방사성의 물질에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범위로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나? 이 테스트는 의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없게 설계됐고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쇼다. 라고 과학자가 말했어요. 라고 티모시 네, 무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티모시 교수님이 이거 쇼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거를 처리하는데 30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쌓일 30년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고 답하지. 나중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국제해양법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국제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 130만 톤의 오염수 방류가 30년간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한 번 나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 폭발한 원자로가 3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결료가 여전히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원자로도 뚫고 콘크리트도 뚫고 지금 완전히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결국에는 이런 물질들이 지하수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한이 없다. 이 망가진 원자로를 완전히 폐로 이거 다 오염물질 제거하기 전에는 근데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 체르노빌 아직도 덮어놓고 있잖아. 37년 지났나? 그냥 덮어놓고 있어. 인류가 아직 처리를 못해요. 네, 오늘이 마침 체르노빌 사고의 37주년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데 지금 체르노빌의 모습이 앞으로 3, 40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이다. 체르노빌 37년 지났는데 그대로잖아요. 30년 후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오염률 방수한다는 얘기. 우린 옆에서 알고 있고. 못하게 해야지. 저희가 방사성 물질의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준비하는 이유는 소송이 시작되면 이런 자료들이 가장 큰 근거, 무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참여 너무 필요해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대를 하겠다. 내 반대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나는 환경단체에 서명을 하겠어. 그래서 스스로 편지를 쓰고 서명을 보내왔어요. 일본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과학자가 되고 스스로 연구실을 만들어서 삼중수소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변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해양재판소에 정부가 제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하겠냐고. 그러면 현 정부가 이걸 안 했다고 끝날 일이냐? 아니잖아. 다음 정부가 와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자료도 축적하고 기록도 남겨놓고 과학 실험도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제소를 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제소를 한다면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그린피스가 계속 자료도 축적하고 실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도 받고 시민의 동참도 구하고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2년 동안 약 한 50번 정도를 현지에 방문해서 매년 현지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알게 됐고 정보를 얻어서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2019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명을 부탁해서 저희가 직접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자, 요 QR코드 하면 서명 사이트로 이동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있을 텐데 후원 계좌 없나? 아니, 저희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계좌를 내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가맹점. 아, 이것도 처음이네. 20년 곱창 노하우를 완벽 전수한답니다. 2021년, 22년 곱창 프랜차이즈 부분 소비자 브랜드 대상 수상하였다. 창업을 원하시는 점주님에게 2020만 원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스베이다를 보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주면 안 돼? 곱창 프랜차이즈입니다. 1811-2564. 조리만 간편하게 하면 된다. 이거 두 겹 아닌가? 겹을 나눠서 비춰보세요. 양쪽이 다르게 비치죠? 세 겹이 맞는 겁니다. 듬직하고 탄탄한 세 겹 휴지. 브린재지. 이거 좋아요. 이거는 우유값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종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12분의 1이라는 건데 이 12팩을 쓰면 나무 한 그루가 세이브 된다는 뜻이에요. 종이 재질 굉장히 좋습니다. 탄탄합니다. 그리고 탄탄 보장. 애초에 우유값이 굉장히 좋은 재질의 종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재생해서 만드는 종이라 아주 좋아요.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아니 여기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닥터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약국에 가가지고. 너무하네. 근데 자,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다. 원래 이런 데 알코올이 들어가나 보죠? 네.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자, 이번에는 겸손은 힘들다에서 열심히 육성하고 있는 백신홍 경제평론가의 다스베이다 단독 데뷔 무대. 입장! 한 사람이 더 있어. 자, 코너 파트너. 안녕하세요. 자, 유미리 기자는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예. 응원차 왔어요. 예, 응원 한마디 하고 퇴장해 주세요. 네, 다스베이다에선 처음 인사드립니다. 힘들다 류밀입니다. 네, 지금 겸손은 힘들다에서 8시 때 10mm 시간대 저랑 함께 코너를 꾸려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오늘 응원하러 왔습니다. 응원! 자, 퇴장! 퇴장! 자, 일단 다스베이다 경제는 최백은 교수님입니다. 아시죠? 예. 네네. 예. 그걸 노리면 안 돼요. 현업에 계셨거든요. 펀드 매니저 하셨죠? 정확하게는 이제 매니저보다도 좀 더 센 거. 매니저를 검사하고 승인해주는 컴플라이언스인데요. 매니저가 전날 산 것들을 다 훑어보고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왜 샀어? 너 규정 위반이야. 빨리 갖다 팔어. 네 계좌 이상한데.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의 눈으로 최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 중에 이상하다. 이거 씨발 이상하다 이거. 모든 재앙에는 전조가 있어요. 그 전조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전조가 반드시 있거든요. 전조 없는 재앙은 어떤 분야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가 이상해 지표가. 그죠? 맞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해. 통상적인 룰을 벗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거 몇 개 좀 짚어보자고요. 네. 환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120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예, 쭉 안정을 하다가 올 초부터 급격히 올라갑니다. 계속 2023년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3년 연고점을 돌파했어요. 최고점을 연속으로 찍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달러하고 우리 돈하고 바꿀 때 1,000원에 바꾸던 거를 지금 1,336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달러랑 바꿀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애기들 다루듯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용어를 정리하고 드릴게요. 1,000원에 바꾸던 거를 1,300원의 비율로 바꿔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갔는데 가치는 떨어졌다. 평가 절하. 약해졌다. 약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세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달러가 약세예요. 원달러를 교환할 때 하나가 비싸게 주면 하나는 상대적으로 싸게 주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약한데 우리도 약한 거야.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약세였던 것은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환율이 너무 높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그때보다는 낮은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네. 워낙에 달러가 세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약해졌어요. 킹달러가 아니야? 얼마나 약해졌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그게 최고 106까지 가던 게 지금 101이에요. 그리고 연말에는 98까지 내려간다는 전망입니다. 즉 달러는 약세입니다. 그럼 우리께 강세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께 지금 약세인데 얼마나 약세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 최고 약세,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이상한 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뭘 먼저 보게 됐냐면 우리 환율 진폭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일단 너무 특이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자식들 해외 송금할 때 300달러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자고 나면 600을 보내야 되고 또 다음 주에 봤더니 400을 보내야 되고 이 진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폭이 이렇게 크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변동성을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국 10위권이고 규모가 엄청 큰 나라입니다. 무거운 나라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면 더 이상한 거예요. 조그만 나라는 변동하기 쉬운데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 변동성이 향하는 방향이 위로 가는가 밑으로 가는가를 봤더니 변동성이 전부 다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약세장으로. 얼마나 약한가.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이것도 사실상 1등이에요. 1등은 러시아인데 전쟁국이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진폭이 크고 가장 약세예요. 가장 가치가 떨어진 통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전쟁 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첫 번째가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물건을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줄줄 나간다는 뜻입니다.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한데 봤더니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보는 게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는 11년 만입니다. 3개월 연속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확실합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예요. 미국이 더 높아요. 지금 이 1.5% 차이는 역대 최고치하고 동률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역대 최고치 구간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야. 미국이 금리 많이 준다고 여기서 돈 빼가지고 훌라당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해요. 왜냐? 금리 차가 커도 너무 커요. 1.75%까지 벌어지면은 자금 유출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빼서 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올 만한 요인은 차단돼요.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리스크예요. 예,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 탈중국, 탈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요. 중국은 탈중국인데 네. 러시아는 대러시아지. 그렇죠. 거의 전쟁 개입 수준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아니 뭐 핵을 쏘네, 마네, 뭐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는 나라에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외환시장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엄청 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의 동조 현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서방 애들이 볼 때는 동아시아의 한 블록으로 봐요. 중국하고 한국은 브록으로 보는 거죠. 우리하고 위안화하고 얼마나 결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봤더니 재작년에 0.65 상관계수가 근데 작년에 0.96 점점 동조화가 세지고 있어요. 중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화폐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이렇게 크고 약세잖아요. 이게 꼴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반대편에 있는 1등은 어딜까? 멕시코예요.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러지? 코로나 끝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미국하고 동조화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니까 멕시코가 강세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랑 붙어 있냐? 중국이랑 붙어 있죠. 중국이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 하면서 약세로 돌고 달러도 약세로 돌았는데 그럼 우리가 강세로 돌아야 되는데 중국하고 자꾸 단절을 해라 어째라 하니까 효과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중국 위안화가 또 0.57% 절하 됐습니다. 약세의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5번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걱정했던 건데 90년대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을 확 털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개인이 한 국가의 은행과 상대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전설적인 사건이에요. 네, 헤지펀드 사건. 그때 헤지펀드가 G7 국가 중에 북미, 미국과 캐나다 빼고는 다 털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영란은행 사건이지 프랑스 프랑도 털고 그때는 이 화폐가 등장하지 않았었으니까 독일 마르코도 털고 이탈리아 리라도 털고 일본 엔화도 털고 멕시코도 털고 페소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국 바트와 털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IMF까지 쭉 연결되는 맞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 거거든요. 요런 세력들 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성이 커질 때 소로스 형님처럼 그때 10억 불 벌었어. 10억 불. 한 방에. 근데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헤지펀드 하는 애들이. 네. 그러면 먹이를 찾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작업이 시작되죠? 저는 그 뒷돈은 일본이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한번 이렇게 확 털릴 때 국제사회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때가 자기들한테 1억 천금의 기회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윤 대통령이 우리를 호구로 만들었거든요. 이상한 이 환율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의 공격이라든지 국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금 위기 상황의 조건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신데요. 조건을 하나씩 놓고 보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금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이 꼭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국채를 10억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나라 가가지고 국채를 맡기고 그 나라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달러를 계속 사버려요. 그 돈으로. 네. 그러면 자기 나라 돈은 계속 떨어지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약세가 강화돼요. 그 달러를 샀죠. 그 달러를 산 돈을 가지고 다시 가 미국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서 또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해요. 이렇게 이 작전을 통해서 성공한 건데 이 작전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첫째, 여기는 건드리면 무조건 계속 떨어진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못 버틴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정도 공격하면 흔들려가지고 못 버틴다가 중요한데. 그 시장의 신뢰. 그렇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있으면 이게 나가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은 하루 만에 나가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금리차, 중국과의 관계, 무역수지 적자, 못 고치겠네.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그렇죠. 지정학 리스크 5년 가겠네 이거 느낌 오잖아요. 환율 가지고 흔들면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IMF를 맞아봤잖아요. 취약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이런 요건을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신데 충분히 걱정할 만한 시나리오죠. 저는 작전 이미 짜고 있다고 봐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에 그럼 맥을 같이 하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국고채 2조가 한 번에 시장에 매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갖다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물이 아니고 초장기물 30년짜리 물이에요. 그거 잘 안 팔거든요. 굉장히 나쁜 존재라고 봐요. 그렇죠. 누가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이야. 물건은 2개인데 1조 6천억짜리하고 6천억짜리 2개인데 이걸 한꺼번에 팔 정도 사이즈면은 시세 추정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큰 펀드이거나 연금급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장기물을 던졌다는 거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가 먼저 내리잖아요. 이거 이상한 시그널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시그널 같은 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게 털릴 때 그 뒤에 돈은 일본이 대줄 거예요. 일본 자본이. IMF 때도 날짜가 없었거든요, 걔네들. IMF 얘기하시니까 뒷얘기만 살짝 해드리면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로 나라가 폭삭 주저앉았을 때 일본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큰 은행들, 사채시장들, 금융자본들이 그때 왕창 들어와가지고 사실 금융을 많이 먹었어요. IMF 일으키는데 일본이 기여했어요, 그때. 돈을 빼내서. 그리고 나서 폭삭 주저앉자 들어와가지고 싸게 물건 집어간 거예요. 장사 잘해먹었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환율이 주저앉아서 싸게 막 집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왜 안 해? 그리고 수문장 봐봐. 바보 아니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막 문을 열어주는 수문장 아니야. 이쪽이 비었습니다. 아까 그 2조 팔린 것처럼 이거 이상한데 하는 시나리오는 많은데 어떻게 할 건데 키는 무역수지예요. 그럼 키 오브 키 무역수지의 키는 중국
중국의 수출과 반도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니까 환율 약세는 극복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데? 결국 정치잖아요. 외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방미하는 그날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 중국에다 반도체 못 팔면은 니네도 팔지 마.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동맹이니까 봐주고 개뿔 그런 거 없어요. 빼먹을 수 있을 때 빼먹는 거예요. 이 단순히 미국이 반도체 수출 좀 가지고 뭐라고 하네. 아이 그거 좀 없이 살면 어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꼬리를 물면은요. 환율의 문제의 키가 거기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 외교, 이 한미 관계, 반도체, 수출. 이게 운명의 키 중의 키. 거기 걸려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LG 공장에 갔잖아요. 삼성도 아니고 LG야. 맞습니다. 삼성한테는 니네 잘해라는 뜻이에요. LG를 골라서 가서 시그널을 크게 준 거예요. 시진핑이 직접 움직였으니까. 시진핑이 그 양회를 거쳐서 3연임을 확정했잖아요. 권력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잔뜩 해서 이제 보여줘야죠. 외국계 기업을 어디 갈까 혹시하다가 처음 고른 게 한국 기업이에요. LG 디스플레이를 갔어요.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덕담을 했어요. 보라 이거죠. 한중 우의, 우정을 강조하는 멘트를 일부러 했어요.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이 LG 디스플레이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9% 올랐어요. 금융은 아는 거예요. 이게 풀어주면 돈이 된다. 우리가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시진핑이 갔잖아요. 이게 큰 뉴스거든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손을 조용히 잡아야죠. 조용히 두 손을 잡고, 우리 좀 소원했었지. 이렇게 쓱쓱 쓰다듬어 주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뺨을 때린 거 아니야? 대만은 안 돼, 뺨! 멍청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어? 나는 처음에는 멍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까워질까봐. 중국과 다시. 대통령 인터뷰는 많은 부처를 거쳐서, 많은 비서관을 거쳐서, 여러 번 수정돼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보실이 꼭 검토를 해요. 네. 국제관계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외신 인터뷰는 약속 대련이에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안보실이 넣은 거야. 혹은 넣은 걸 오케이 한 거야. 우리 대통령은 모르잖아. 이 말을 했을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지만 안보실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단 말이에요. 가까워질까봐. 맞습니다. 또 금융적으로 제가 받으면 시진핑의 LG 디스플레이 방문으로 그날 9% 주가가 올랐죠. 근데 방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만 발언은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입니다.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로 대중국 주식 있잖아요. 화장품, 게임, 엔터 관련한 주식 있죠. 그날 다 폭락했습니다. 시장을 작살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진핑 뺨을 때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망치고 말겠다. 그런 간첩 새끼가 있어. 우리는 일본, 미국밖에 없어. 나머지는 절대 안 돼. 나는 간첩 새끼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다고 그랬다. 네, 맞아요. 작년 연말에 우리 유동성 위기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김진태발 레고 사태 때문이죠. 작년에 그게 제일 심각했고요. 올 초는 PF 때문에 펑크 나나가 제일 심각했어요. 지금부터는 환율이 제일 심각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환율은 환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박시동 평론가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류미리 기자하고 또 우리 이상민 씨하고 세트로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가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고 있어. 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어리버리했거든요. 보통 채널이 아니잖아요. 예. 시대의 등불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올리브 오일 맛있어요. 프로방스 지방의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 오일.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엑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자, 국제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 앞에 자락을 잘 깔아놨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만에 관련된 발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건 미국이 쓰는 표현인데 똑같이 베껴 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외교광장 중국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제가 약간 알런 소리를 하나 해야 돼요. 머리 깎으셨네? 아, 참, 그러고 소개를 안 했네? 그러니까. 김준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준영 이사님이 하시는 이 외교광장의 최고의 중국 전문가 김희교 교수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고발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외교부에 용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광장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땄습니다. 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연구진 이름을 볼 땐 제가 없었죠. 계약하기 직전에 제가 이사장이니까 제 이름을 보고 철회해버렸습니다. 계약하자는 문서까지 왔는데 저 때문에 날아갔고요.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시리즈를 하는 시민단체에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2천만 원 채워야죠, 그러면. 손해를 끼쳤으니까. 자. 그래서 정기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알차게 진행된 다음에.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관계가 얼만데. 하긴 우리 김준영 이사님 갈 데도 없어 이제. 이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게 미국 영어 표현을 공세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 발언이 그렇게까지 중국을 격앙시키느냐.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불에 타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중국의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서구의 리더들이 중국을 많이 방문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써도 되는 것 같다라고 썼는데 한국 언론에 발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을 때는 두 가지를 더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일국양제라고 하는 대만은 중국 것이다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안 하고 앞으로 더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협력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말합니다. 문맥이 없이 딱 따와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갑자기 동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대만 문제를 활용해서 중국과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 때릴 때 앞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리고 디커플링 안 한다. 해놓고 때리거든요. 근데 뺨만 펴악 때린 거야. 미국은 사실 양다리 두 개를 애모하면서 중국을 자극해요. 하나의 중국 원칙 한다고 하면서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앞에 원칙하고 어긋나거든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 중국은 대만을 먹어도 그거는 국제 질서 변경이 아니잖아요. 국내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두 개 다 얘기해도.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 최근에 중국 수입 물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내년 대선이 오니까 디커플링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거든. 잘못하면. 그래서 디커플링 안 한다고 선언하잖아.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심지어는 대만도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조차도 점점 중국과 가까워지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기가 중국이 주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다. 미국이 왜 대만에게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는가? 자유, 민주 이런 거는 국경을 넘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주권의 문제가 국가 간의 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게 조치로서 국제관계는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중미관계가 충돌을 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유도 더 나빠지고 민주도 더 나빠지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대만 국민들도 미국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미국 니네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6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만은 무조건 미국을 원할 것 같은데 최근에 대만 총통이 중남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잠깐 들렸는데 그게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미국에 가서 하원 의장을 만났으니까 넘버 3를 만났는데 대만 사람들이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만인들도 알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나서 미국은 대만은 중국 땅이다라고 사실상 국제법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유엔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13개 국가만 지금 대만은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대만을 지키는 전사가 됐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러는 거냐. 예. 제가 지금 중국에서 오는 길인데요. 일주일 정도 있다 왔는데 두 가지를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대만 문제를 건드리지? 도대체 한국이 이걸 건드려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또 하나는 왜 갑자기 일본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기 시작하지? 사실 일본이 전쟁하려고 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일본을 우방국으로 더 끌어들이고 군사협력을 하려고 하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중국 가셨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간첩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중국에서도 공장장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는 모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점점 확신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요. 안에 일본 하지만 사람들 이중 간첩은 있을 수 있어요. 이중 삼중 간첩. 삼중 간첩, 그렇지. 미국의 퇴역한 장성이나 고위 관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만에 유사시가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계속 간을 보죠. 네. 이 사장님, 안을 수 없다. 안을 수 없다. 네. 삐! 내가 이제 그만 나와야지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국을 용병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 그때 당시에도 지금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우리는 미국한테 철저하게 붙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하고 단절해야지 살 수 있다. 그때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동맹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동맹은 뭐냐면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미국이 이 땅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지켜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격상이 돼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가 대만에도 가고 우크라이나에도 간다는 것을 미국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쭈쭈쭈쭈 너는 전략동맹이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 그래서 동건망부터 이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미국하고 같이 한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용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뒤에 빠지고 한국을 용병으로 보내는 겁니다. 간첩이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니까 옆에 앉아 있더라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LG 공장 간 거는 네. 화해 제스처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시진핑 주석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진핑 주석 되고 나서 처음이에요? 예. 포스코 사람들을 외교부가 초청해가지고 외국 기업을 외교부가 초청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중국 안에서. 중국에 진출한 포스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출동하고 중국 관료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나토에 가가지고 중국과의 호황은 더 이상 없다. 이 말 듣자마자 그래? 그럼 호황을 한번 없애줄 테니까 한번 겪어봐. 그런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힘들지? 응? 자 이제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뺨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이러지? 간첩이 있어요. 예, 중국 사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굉장한 전략적 인내를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만 발언과 일본과의 화해 제스처는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교수님 아마 이번 방미가 앞으로 분수령, 예,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 보냈더라고요. 이게 그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에 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동시간대로 다 중국에 전해집니다, 지금. 그들이 보기도 이상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사드 후에 중국이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다는 자성이 내부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으로 훨씬 밀어버렸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오래 참았는데 이제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들어오니까 지금은 큰일인 거죠. 지금까지의 중국 무역 적자는 될 게 아닌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 중간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데요. 이 중간재는 아시안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우리 탈중국 하면서 아시안의 무역 토대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토류 포함해서 핵심 광물들 같은 것들이 상당 정도 중국으로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LG 방문하고 나서 3년임 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편지 주고 받은 게 공개가 됐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과 좀 사이좋게 화해하고 지내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 두 개의 사인이 나왔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뭘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한국을 뺀 유라시아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쉬운 것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제적 망, 정치적 망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브릭스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스스로 배제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수출품 중에 중국의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이 1,050개고요. 75% 의존하고 있는 게 550개입니다. 요소수나 배터리 자료제는 거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번에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게 마이크론의 미국 회사를 제재하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했죠. 미친 새끼들이야. 진짜로. 자기들 물건을 안 사주면 야 니네도 팔지 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게 미국의 작전에 말려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를 중국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그냥 맨몸으로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정말로 대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 빼먹을 것을 빼먹고 야 저기 앞에 나가가지고 중국하고 싸워. 그래놓고 자기들은 장사해요. 따로. 문 대통령 같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허용되는 거예요? 네네. 다시는 하지 마세요. 중국은 한국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에 한국을 때려야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맞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중국은 한국을 떼어넘으면서 중국도 아프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는 사이에 중동은 미국이 꽉 쥐고 있다가 한 번에 빠져나가서 거기 진공 상태가 됐잖아요. 거기를 재빨리 차고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 석유를 살 때는 반드시 달러를 써라. 그래서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위안화로 결제하면 그럼 위안이 기축통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진 않지만 그런 발상으로 위안화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결제통화를. 사우디하고는 됐고 UAE하고도 됐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브라질도 됐습니다. 브라질. 이 중동 국가, 원유 산유국들이 우리나라한테도 위안화 결제를 이미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달러 패권 이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브릭스라고 말하는 중국이 포함된 그 집단이 처음에 5개 시작해서 지금 19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집단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서 달러를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이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 화폐로 결제하자. 이런 논의를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은 세계가 다 미국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세계는 한국, 미국, 일본밖에 없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안화밖에 안 받아라고 사우디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달러 안 받는다는데 석유를 사오려면 위안화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국의 경제가 흔들렸고요. 독일 경제가 흔들렸어요. 영국도 독일도 불만인 거예요. 쟤들은 지 경제가 나쁘면 달러로 환율로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강한 독일도 흔들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중에 숄츠 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카드를 2개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끊고 있어요. 중국하고 대결 전선에 나섰는데 우리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문제는. 미국도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지들은 장사 따라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 멍충이잖아. 호구를 넘어섰어요. 호구는 착하긴 하지 씨발. 같이 욕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처음 출연하시는 같이 욕하시면 안 돼요. 자기 거는 편집하고 내 거는 나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십시오. 실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는 보내지 않잖아요. 계속 대리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는 이 말 때문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상군을 세계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철수만 했고 저기 IS가 그렇게 준동할 때도 미국은 공군만 보냈고 지상군 절대 안 보냈습니다. 제가 평생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작권이 없는 게 이렇게 다행일 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안 가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우리 김준희 이사님이 작년부터 계속 걱정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 근데 러시아가 그럴 경우 전쟁 개입이야 하고 딱 잘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걸 과연 요구 안 할까?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얻어올 게 있을까? 그게 없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넷플릭스 투자 유치했다고 하잖아.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그걸 앞에 내세웠을 거예요. 넷플릭스를 매일 앞에 내세웠다는 건 그걸 못 얻어온다는 얘기예요. 넷플릭스는 찾아온 거지 얻어온 게 아니죠. 그쪽에서 그렇죠? 찾아온 거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가로는 뭘 얻을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건 못 얻어온다는 얘기 하나도. 그럼 남는 게 이제 확장 억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핵 공유예요. 말도 안 돼. 전략자산 보내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뒤에 단서를 달았어요. 대한민국은 NPT를 결코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데 뭐 핵 문제에 깝죽거리지 말라고 뒤에 붙인 겁니다. 한국의 핵 보유나 핵 배치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확장 억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미국 사람들 만나면 이 정부는 아는 단어가 확장 억제밖에 없어.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주고. 근데 이번에 뒤에 단서를 붙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확장 억제라는 게 핵 정쟁을 억제해 주겠다는 건데 전략자산을 많이 전개한다. 핵폭탄 실을 수 있는 큰 비행기 오는 건데. 그게 전쟁 분위기만 올리고 그거 한 번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거 한국한테 다 물릴 겁니다. 그게 미국은 좋은 거예요. 우리 돈 받고 훈련하는 거야. 그걸 또 생색까지 낼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얻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나? 핵 기획에 참여한다. 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쏠 수가 있어. 다 그냥 말이야. 그냥 말. 말 몇 마디 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막 자랑할 거 아니야 이제. 아유 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애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이런 걸 얻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까봐. 이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얘네는 말로 떼어놓은 거고, 우리는 직접 무기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그럼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양상이 달라져. 그런 선택을 할까봐. 예, 저 걱정입니다. 교수님 가서 맞고 와요. 간첩 좀 잡아줘. 112 신고해야 돼, 간첩. 저를 이제 총알바지로 쓰려고. 자, 김민규 교수님. 이번 주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네. 외교광장, 이분들이 모여 있어요. 네. 갈 곳 없는 이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괜찮아요? 아, 이놈의 가래 진짜. 까르제로! 밥만 먹으면 가래가. 까르제로! 까르제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답답한 객단 배출은 까르제로.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자, 오늘 걱정이에요. 윤성은 평론가가 해외 영화제를 가버려가지고. 현재 스코어 신장식 변호사 제외하고 3분 오셨습니다. 입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성원 평론가가 완판이었는데 오늘 또 품목이 2가지야. 하나는 이게 애플망고. 애플망고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너 할 줄 아는 말이 진짜 맛있다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는. 2가지입니다. 네. 메종브레몽의 183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엑스트라 버진이면 약간 총각 오일이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안 된다고! 입 닫아! 프랑스 남부에서 수확한 올리브로 당일 수확한 올리브 24시간 하루 안에 짜낸 신선한 오일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만 퍼먹어도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보통 몸에 좋은 식품들은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되게 많죠. 몸에 좋은 식품은 건강에 해롭다니 무슨 말이야. 몸에 좋은 건 건강에 해롭다, 씨발.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어렸을 때 성경책 볼 때 자꾸 기름으로 사람 몸을 씻었다라는 얘기, 특히 또 메시아를 뭐 기름 부은 자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다 커서 올리브 오일을 접해보고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올리브도 기름도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먹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파는 게 나아요. 여러분 다스베이다를 윤성원 평론가 보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청수 보고 사는 거지 누가. 그만해 이제 보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성원이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는 참 맛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이걸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이는 이걸 한 30상자 산다고 봐요. 비대위.
근데 진짜 어렸을 때 007 영화 보면 네. 저 그린 올리브를 먹어보기 전이었거든요. 뭔데 저걸 저렇게 맛있게 먹나. 올리브 광고를 하지 말고 올리브 오일 광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올리브를 짜서 만든 거니까. 네,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하네요. 올리브로 만든 오일,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두 번째 애플망고. 자, 요거 쉬운 거니까 거의 없다 한번 해봐요. 네. 이게 여러분 이걸 드실 때 이빨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광고야? 치아를 마모시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망고다. 치아에 부담이 전혀 없다. 그만해 이제. 안 되겠다. 제주도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그냥 딱 샀을 때 드시기 좋은 상태로 숙성이 된 상태로 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이거 작년에 우리 팔았는데 주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진짜 맛있거든요. 청수도 그렇게 잘하진 않네요. 야, 근데 이거 신 변호사가 남겨놔야 되나?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나? 먹죠. 네, 먹읍시다. 네. 그러면 영화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드림이라고 오늘 개봉한 영화예요. 오늘 드림을 제가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괜찮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금 한국 영화 거의 무덤인데 이병헌 감독이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서 만들었는데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쓰는 공격 전술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수비가 나한테 붙으면 드리블을 쳐서 제껴버리고 수비가 나한테서 떨어지면 슛 던지고. 근데 NBA를 다 씹어먹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도 딱 흥행하기 좋은 영화 공식을 그대로 따라요. 관객을 처음엔 웃기다가 막판에 울리면 된다. 요 정도로 잘한 영화는 손에 꼽는다. 이병헌 감독이 그 말장난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리듬이나 이런 게 지루하지도 않고 참 간만에 극장에서 보셔도 손해보는 기분 안 드실 것이다. 오랜만이네. 대충 시놉시스가 이제 노숙자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나라 노숙자 대표팀, 축구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박서준 씨는 거기 감독으로 나오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PD로 나와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들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없을 것 같죠? 네. 근데 의외로 인물 한 명 한 명을 잘 살려놔서 상업영화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한국 영화 칭찬만 하고 다니겠다. 네. 격하는데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이제 곧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마지막 3편이 개봉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마블이 요새 연속으로 다 망해가지고. 예. 마지막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마블은 개봉 전에는 항상 이 영화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희망 몇 개 망했어 지금. 네. 그게 지금 몇 개째 망하고 있거든요. 마블이 왜 망하고 있는가는 제 개인 채널 거의 없다의 걸작선에 오시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히어로 중에 이제 마지막 팀이에요. 이제 마블의 마지막 희망인데 제임스 건 감독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1편부터 계속 만든 감독이라 이 시리즈의 매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 시사회를 했어요? 헐리우드에서는 시사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장식 입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윤성은 평론가도 없이 어떻게? 앞에 그래서 망했어. 안 그래도 망했어. 윤성은 평론가도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그게 나아. 맞습니다. 당연히 수입 망고인 줄 알았어요. 동남아 쪽에서 아주 잘 익혀서 갖고 온 건 줄 알았는데, 맛있어요. 예, 예. 신유진 변호사도 없고, 윤성원 평론가도 없고. 진짜. 예, 도와주십시오. 신장식의 영화 캐비넷 한번 열어보고. 하도 집에 가면 혼자 술 먹는다. 중년 등등등 얘기해서 아예 중년이 술 먹는 얘기. 혹시 어나더. 그렇죠. 네. 어나더 라운드. 네.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중년이 술 먹는 얘기예요. 예. 정말로. 근데 이제 그 중년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중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매즈 미켈슨. 매즈 미켈슨. 고등학교 선생님들 4명이 무기력하고 권태에 빠져 있어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애들은 수업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아주 희한한 가설을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0.05% 정도의 알코올이 몸에 있으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성과가 잘 난다. 실제로 의사가 그런 가설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술을 숨겨놓고 계속 먹습니다. 규칙은 딱 2가지예요. 0.05%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항상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절대 못 지키는 게 있어. 8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듣기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매즈 미켈슨이 역사 선생님이거든요. 애들이 명강의를 뽑혀요. 0.05의 위력이 막 그렇게 나타나. 그러다가 이 영화의 마지막은 40대 중년에 술을 먹지 않으면 활력을 되찾을 수 없는 권태로운 중년과는 전혀 다른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활기찬 아이들의 생명력이 꿈틀꿈틀하는 졸업식에서 매즈 미켈슨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난 이 영화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영화 자체도 진짜 재밌고요. 예. 보시면 굉장히 술이 땡기실 건데.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올리브를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그렇죠. 네. 예. 매즈 미켈슨 아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랑 닮았다. 누구지? 변상욱 기자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변상욱 기자도 본인이 매즈 미켈슨 닮은 사실을 안다. 자기랑 매즈 미켈슨이랑 닮은 사진을 찾아서 올려놓으셨어. 2017년도 SNS에. 변상욱 기자 수염 기르면 진짜 느낌 비슷해요. 예. 정말 닮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건 또 다른. 변상욱 대 기자님이 스스로 SNS에 올렸던. 이거를 본인이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영화 한 편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제3국 영화들을 가끔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튀르키예 영화인데 10 Days of a Good Man. 좋은 사람의 열흘 동안의 일지라는 건데 주인공이 변호사였는데 라이센스를 잃고 사립탐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터키에서 사건에 휘말려서 열흘 동안의 그 사건을 파헤치는데 그 사건에 뭐 국제 마피아 인신매매단 그런 것들이 막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사회상들이 비춰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 모습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게 재밌어요. 그쪽에서는 꽤 흥행에 성공했는지 6월에 10 Days of a Bad Man 이건 굿맨이고 나쁜 남자의 열흘도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양지열 변호사는 영화를 구경하는 것 같아. 아니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나라의 관습이나 그 풍광이나 그 독특한 제도나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 왜냐면 여행 갔을 때 하는 거거든, 그거 원래. 네. 내가 내 인생에서 겪을 수 있거나 겪었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건 별로예요. 영화 자체가 가진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영화 배경이 된 사회, 시대, 풍광, 사람들, 내가 접해보지 못한 거, 그게 구경이야. 그게 구경이에요. 지적 호기심이란 좋은 말이 있어요. 진지한 거 볼 때는 아예 강의 찾아서 보고요. 강의? 예. 왜? 나는 책, 강의, 강습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이런 걸 막 찾아봐요. 물리학 강의 같은 거 되게 왜? 이거 끝나고 같이 저랑 차 타고 집에 같이 가거든요. 배운 거 자꾸 저한테 얘기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난 강의도 싫어. 강습, 강좌 들어간 거 다 싫어. 그럼 양자 물리학을 그럼 강의를 안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왜 알아야 돼요? 그럼 넷플릭스 얘기도 나왔으니까. 저 한마디 되겠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책방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일정이 넷플릭스 사장 만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부인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그 자리는 주무장관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투자 성과를 지금 자랑하려고 만든 자리잖아. 대통령 부인이 여기 앉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주무장관이 앉거나 이 일을 성사시킨 사람이 앉는 자리거든요. 굳이 여기 앉은 거예요. 이 투자 과정을 부인이 보고받아야 되잖아. 대통령이 받는 모든 보고는 기밀이거든. 부인한테는 그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어요. 비치인가가 없기 때문에. 비치인가를 받을 대상도 아니고. 여기 앉을 이유도 없고 보고 받을 이유도 없거든? 근데 보고도 받고 여기 앉잖아. 공동정권이야. 심지어 문화일보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빌어서 이 일이 성사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도움을 줬다라는. 무슨 도움을 줘?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CCO인가? 컨텐츠. 네네네. 예. 접견을 하고 그게 자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사실관계 확인, 4년에 3조 3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8천억 내지는 1조 추산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미 상반기 중에 8천억 이 투자가 됐다라는 추산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줄은 거예요. 그렇죠. 4년간 3조 3천억이라는 얘기는 오히려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2016년에 처음 1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쭉 보니까 약 1.7배에서 1.8배 정도 매년 투자액이 증가해 왔어요. 이미 작년에 8천억에서 1조란 말이야. 근데 앞으로 4년간 3조 3천억이라는 얘기는 투자의 증가 속도가 둔한 겁니다. 하향 곡선이에요. 대통령이 갔으면 뭐 해야 되냐. 오징어 게임 누적 시청 시간 제일 길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탑1이죠, 지금. 네, 탑1이에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이나 기획사가 추가로 수익을 배분받고 있느냐. 유럽이나 중남미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수익 배분을 받는. 넷플릭스랑 손을 잡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옥자입니다. 네, 옥자. 옥자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분기마다 그 수익을 받아요. 그 이유가 헐리우드 감독 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저작권을 챙겨주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수익 배분 문제랑 지식재산권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K 콘텐츠에서 벌어가는 만큼 수익 배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미국 수준으로 최소한 유럽 수준으로 바꿔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자리를 좌석을 쫙 배치하면서 외교부 의전장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미국의 의전국장이 대통령 부인이 가운데로 오라는 걸 딱 막더라고. 앞에 UAE에서 한 거 봤나 봐. 그때 막혀서 억하심정에 저기 앉으신 게 아닐까?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배터리가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도 해결을 못했고 우리 손해만 보고 122명 결국 그 경제사실단 가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어주겠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다 퍼지고 온다는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방어막으로 이걸 내세운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는 우리나라 영화 예술인들이 잘했으지 윤석열 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미 동맹으로. 한미 콘텐츠 동맹으로. 콘텐츠 동맹이라고 그래. 오늘 나사 갔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뭘 하고 오는 줄 알았어. 나사에 있는 한국 직원들 만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 가서 우주동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우주동맹. 또 하나 했는데. 또 뭐 있어? 기술동맹. 기술동맹. 아무데나 갖다 동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은 김과 밥의 동맹이야. 예? 다 동맹이야. 우주동맹, 콘텐츠 동맹, 기술동맹. 김밥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이 기사 보고 한국경제신문 기사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 와, 나 정말 이틀 전에 네. 해양수산부 수출무역진흥관가에서 갑자기 2억 원짜리 용역을 발주합니다. 2억짜리 용역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시장 선도 블루푸드 산업 육성 연구 2억짜리인데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낸 발주 중에서 2억 원이면 꽤 높은 거래요. 이 용역의 핵심은 김 수출 세계화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신문에 왜 나왔을까?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3월 31일자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산의 날, 제12회 수산의 날 통영에 가서 김은 검은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웃기다, 이씨발. 그러니까 3주 뒤에 해양수산부가 김세계화 용역 2억 원짜리 발주를 한 거야. 검은 반도체. 삼성이 반도체가 망해도 이거 다 바꾸자. 우린 여전히 반도체 강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신경 안 써도 잘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거 뭐야? 가드레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긁어 모아봐 했더니 누군가 넷플릭스 아이디를 낸 거야. 그거라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아오는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자꾸 여기다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고 그러는데 6만 8천 명이래요. 어떻게 계산하면 6만 8천 명이 나와? 넷플릭스가 작품 하나 만들 때 다 다른 사람만 씁니까? 그 6만 8천 개 중에 한 25개는 이경영 씨가 가져간다니까. 예전에는 가서 사고가 났는데 요즘은 가기 전에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 요미우리 인터뷰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지 주어 없다. 야, 주어 없다. 미셸 리 기자가 워드 포 워드라고 해가지고 녹취 그대로 옮겨놓은 거 있잖아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그 전쟁을 몇 번씩 겪고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와우. 저는 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도 내부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나선 거 아니야. 생략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이 100년 전의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도 이상해. 이렇게 그 얘기를 왜 우리 대통령이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그 말도 이상한데 김나 같은 주어를 찾았잖아. 일본이 무릎 꿇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골 때리는 거야 이거. 꿇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연히 원본이 있어요. 외신과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관련 질문이 사전 질문지에 있다. 그러면 주관부처, 산업부나 또는 문체부나 또는 방통이나 방송 관련 부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요. 비서관이 하나의 답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부처가 다 답을 만들어요. 각 비서관이 각 부처의 그 답변을 종합해가지고 해외 언론 비서관, 홍보수석, 의전비서관, 연설비서관 다 종합해. 그리고 안보실이 최종적으로 이걸 오케이를 해야 돼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뷰는 녹음이 돼 있고 원본이 당연히 있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해명할 때 전원을 빼버린 거야. 처음부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지.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해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거 오용한 거라고. 그러면 이 기자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거 아니야. 절대 인정 못하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해버렸어. 그냥 나는 얘네들이 이 집단이 이해가 안 가. 나는 이 집단 전체가 이해가 안 가. 조선일보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어요. 왜 혼란을 초래하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면 당연히 대통령이 말조심해야 되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난 비판이 갈 줄 알았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한 말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새끼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질해야 돼, 경질. 박수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미식 나와서 애드립이었을 것이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다릅니다. 저는 소신이라고 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네. 일본이 소신이에요. 무릎 꿇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이 답변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은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조선일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나가도록 냅뒀어야지. 국민의힘이 왜 쓸데없이 실드를 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냐. 굉장한, 같은 생각이구나. 이게 정말 일본 사람 확정이야. 왜냐면은, 예. 일본도로 무릎을 꿇으라고 절대 안 돼. 라고 일본 대신 화를 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맥락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말이야.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릎을 꿇으라는 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러고 일본인 확정이야.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I believe. 언제 설득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지. 근데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진짜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매체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무리한 일이었다고 한국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기록이 남은 거예요. 일본한테 엄청난 외교적 이점을 남겨준 거죠. 우리는 실제로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두고 일본은 이걸 다시 끓일 거예요. 봐라. 니네 대통령이 인정했지 않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근데 아니 우리는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 않겠어. 그럼 이전 정부, 지금의 국민들,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100년 전 일 가지고 찐따나 부리는 블랙 컨슈머가 된 거 아니에요. 찐따 부리는 사람이야. 찐따 부리는 사람. 사실상 전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 하나 빼고. 자기 하나 빼고 자기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전 국민 전체 역사를 전부 다 징징거리는 찐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록을 남겨버렸다니까. 일본에서 이거 자꾸
끄집어낼 거라니까. 니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 아휴, 미친놈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새끼들. 예. 그 나사 갔을 때요. 우주동맹 얘기 나왔을 때 미국 부통령하고 합동연설을 했거든요. 아, 나 그거 봤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1967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가 기억난다.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부터 옆에 있는 그 부통령이 계속 웃어요. 왜 웃나고 봤더니 날짜 틀렸어. 날짜가 아니라 연도로 틀렸어요. 연도가 틀렸어. 연도로 틀렸어요. 1969년이에요. 69년이야. 그러면 뒤에 한 말도 싹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는 부통령이 그걸 못 썼을 것 같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날짜가 틀려.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너무 이해가 이건 연설문은 대통령실에서 감수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통령실 이게 없나 봐요. 구글 검색을 좀 한번 검색. 야, 그거 보내드려 좀. 넷플릭스가 콘텐츠 투자하는데 거기다가 한미동맹 이거 갖다 붙이고 얼마나 촌스러워. 상상력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촌스럽고 한심한 자식들 진짜. 너무 한심해 나는 보고 있으면. 검은 반대체와 밥의 동맹. 그 기사 진짜 보고 내가 뭐 잘못 봤지 지금. 야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왜 불러? 한 글자를 왜 5글자로 늘려서 불러?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검은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 양쪽 다 검은데. 모든 게 다 한심해. 한심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런 한심한 집단이 가가지고 탈탈 털리고 올 거 아니야 또. 예, 그러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무기 보내기로 약속하고 오느냐 안 하고 오느냐. 워싱턴 포스트랑 할 때는 관련 국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살짝 뒤로 빼는 듯 했잖아요. NBC랑한테는 전선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도 세계 공동의 노력에 빠질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아직은 독일까지만 가 있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조건 성취가 딱 되면 거기서 넘어가는 조건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조건이 되면 보내겠다라고 약속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MBC 대담에서도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일본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발언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극우들이 너무 좋아한대. 극우보다 더 나갔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얘기를 일본인 확정이라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계시다가 대신 사과한다고 그냥 확 립 서비스를 좀 화끈하게 해주고 하라.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간다. 윤석열 지지율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뒤집히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극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쪽에 가서 정치하시면 당선되실 것 같아요. 일본이 확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확정이야. 자, 퇴장이야. 네, 감사합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죠? 다스베이다를 항상 곁에 두고 그리고 놀다 오세요.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라. 다시 모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알람은 여기서 울릴 테니까 잠시 놀고 있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